해외 감동 사연, 한국 의료진의 기적. 우크라이나에서 1,000명을 구한 숨은 영웅들. 2025년 9월 23일 오전 6시 우크라이나 키이우시 외곽의 임시병원에서는 긴급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진 팀이 포탄 파편에 맞은 8세 소녀 올가를 살리기 위해 7시간째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맥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 김민정 35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다. 집도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박준혁 42, 교수는 땀을 닦으며 더욱 집중했다. 이는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온 지 8개월 만에 집도한 837번째 수술이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살아야 합니다. 박준혁 교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술팀 전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들은 8,100km로 떨어진 고국을 떠나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 때문이었다. 13시간 후 올가는 눈을 떴다. 작은 손으로 박 교수의 손을 꼭 잡은 올가의 모습을 본 순간 수술실에 있던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바로 한국 의료진이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기적이었다. 철카라브시의 고비 일부 자원봉사의 시작, 용기 있는 결단. 2024년 12월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진 파견을 결정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지원자를 모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가족들도 많이 걱정했고요. 하지만 의사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박준혁 교수가 지원 당시를 회상하며 한 말이다.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인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였다. 평상시에도 의료봉사를 자주 다녔던 그였지만 전쟁터로 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박 교수와 함께 첫 번째 의료진 팀에 합류한 것은 마취과 전문의 이상민 39, 교수, 간호사, 김민정 35, 방사선사 최동욱 31, 그리고 의료통역사 안나 김 28 등 총 12명이었다. 처음 모집 공고를 봤을 때 주저했어요. 하지만 뉴스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모습을 보니 가만히 서발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 김민정의 말이다. 서울대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한 그녀는 중환자실 전문 간호사로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전쟁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다. 의료진들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박준혁 교수의 아내는 아이들도 어린데 왜 굳이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박 교수의 설득과 가족들의 이해로 결국 모든 의료진이 1년간의 파견을 결정했다. 그들은 2025년 1월 15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도착했다. 타라르르타 2부 첫날의 충격,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 키이우 공항에 도착한 한국 의료진들은 즉시 현실의 참혹함을 목격했다. 공항 건물 곳곳에는 포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TV나 뉴스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실제로 보니 상황이 훨씬 심각했죠. 마취과 이상민 교수의 증언이다. 그들이 배정받은 곳은 키이우시 외곽에 위치한 임시병원이었다. 원래는 초등학교였던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병원이었다. 시설은 열악했지만 하루에 100명 이상의 부상자들이 실려왔다. 첫 번째 환자는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16세 소년 미하일로였다. 한국 의료진이 도착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했다. 처음에는 언어 문제도 있고 시설도 우리가 익숙한 것과 달라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죠. 박준혁 교수의 말이다. 7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미하일로의 생명은 구했지만 다리 절단은 피할 수 없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박 교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의사로서 생명을 구한 것에는 보람을 느끼지만 한 소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을 보니 전쟁의 잔혹함이 실감났어요. 첫 주 동안 한국 의료진은 32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그중 28명이 생존했고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의료진들에게는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다. 3부.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서 한국 의료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언어 장벽이었다. 의료 통역사 안나 김이 있었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소통이 필요했다.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간호사 김민정의 말이다. 의료진들은 밤마다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 의료 용어를 공부했다. 스마트폰 번역 앱도 활용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번역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 할머니 환자가 있었는데 수술 후에 제 손을 잡고 계속 우크라이나어로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죠. 박준혁 교수의 회상이다. 현지 의료진들과의 협력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치료 방법이나 절차에서 차이가 있었고 한국식 의료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의 정확하고 섬세한 치료 방법을 본 현지 의료진들은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특히 박준혁 교수의 정형외과 수술 실력은 현지에서도 인정받았다. 한국 의료진들의 기술 수준이 정말 놀라웠어요. 복잡한 수술도 정확하고 빠르게 해내더군요. 현지 병원장 올렉시 의사의 평가였다. 4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사랑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의료진들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은 어린 환자들이었다. 전쟁의 피해는 무고한 아이들에게도 가혹했다. 7세 소녀 카타리나는 폭격으로 부모를 잃고 혼자 병원에 실려왔다. 오른팔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에 있었다. 아무와도 대화하려 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아이는 너무 무서워하고. 간호사 김민정이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다. 김민정은 매일 카타리나 곁에 앉아서 한국 동요를 불러주었다. 물론 카타리나는 가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따뜻한 멜로디와 김민정의 마음이 전해졌다. 일주일 후 카타리나가 처음으로 웃었다. 김민정이 곰 3마리 동요를 부르며 손동작을 따라하자 카타리나도 따라했던 것이다.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구나 싶어서. 이후 김민정은 다른 어린 환자들에게도 한국 동요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의외로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다. 언어는 달라도 음악과 마음은 통했다. 박준혁 교수도 어린 환자들에게는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수술 전에는 항상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고 수술 후에도 회복 상태를 자주 확인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작은 것에 기뻐하고 금세 웃곤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희망을 얻었어요. 커틀 내리어키케틀 5부. 위기의 순간 병원을 향한 공격. 2025년 6월 3일 새벽 4시 한국 의료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이 근무하는 병원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다. 폭발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건물 전체가 흔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지진인 줄 알았어요. 방사선사 최동욱의 증언이다. 다행히 병원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300mm 떨어진 아파트가 부분적으로 붕괴됐다. 즉시 대규모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실려오기 시작했다. 한순간에 50명이 넘는 부상자가 들어왔어요. 중상 환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수술실이 부족할 정도였죠. 이상민 교수의 말이다. 한국 의료진들은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12시간 연속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쉬는 시간도 없이 환자들을 돌봤다. 그날 한국 의료진은 17명의 부상자를 치료했고 그중 5명의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2명의 환자는 끝내 살리지 못했다. 의사로서 환자를 잃는다는 것은 항상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그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져요. 박준혁 교수는 그날 밤 동료들과 함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에서는 의료진 철수를 검토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끝까지 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어요. 지금 떠날 수는 없어요. 전체 의료진의 한 목소리였다. 타라란바 메르를 보고 6부 현지 의료진과의 협력. 기술 전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의료진들은 현지 의료진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박준혁 교수는 매주 금요일마다 현지 의료진들을 위한 수술 교육 세미나를 열었다. 복잡한 정형외과 수술 기법부터 최신 의료 장비 사용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처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의학 용어를 우크라이나어나 영어로 설명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실제 시연을 보여주니 더 잘 이해하더라고요. 교육에 참여한 현지 의사 이리나는 한국 의료진들 덕분에 새로운 수술 방법을 배웠다며 감사를 표했다. 간호사 김민정도 현지 간호사들과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중환자 케어 방법과 감염 방지 기술에 대한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의 병원 시스템과는 많이 달라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기본적인 환자 케어 원칙은 같더라고요. 이런 교육과 협력을 통해 병원 전체의 치료 수준이 향상되었다. 수술 성공률도 한국 의료진이 오기 전 65%에서 87%로 크게 높아졌다. 체달벌블 7부 가족들의 걱정과 지지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는 의료진 가족들이 하루하루를 걱정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특히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됐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족들의 불안은 커졌다. 박준혁 교수의 아내 최은주 38씨는 매일 밤 남편과 화상통화를 했다. 두 아이 10세, 8세도 아빠를 그리워했지만 엄마가 설명해주는 아빠의 일을 자랑스러워했다. 아빠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이해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영웅이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6월 3일 미사일 공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무서웠다고 한다. 뉴스에서 키이우 공격 소식을 보는데 남편이 일하는 병원 근처였어요. 연락이 안 돼서 정말 불안했죠. 다행히 몇 시간 후 박 교수에게서 안전하다는 연락이 왔지만 그날 밤 최은주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간호사 김민정의 어머니 62도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컸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일을 자랑스러워했다. 힘들겠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해요. 한국에서는 의료진 가족들을 위한 지원 모임도 만들어졌다. 같은 처지의 가족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8부 특별한 환자, 영원한 인연. 8월의 어느 날 한국 의료진들에게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다. 12세 소년 다닐로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복잡한 수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에서는 이런 고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 심장 수술은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죠. 박준혁 교수는 한국의 심장외과 전문의와 화상으로 상담하며 수술 계획을 세웠다. 5시간에 걸친 수술 준비 끝에 다닐로의 수술이 시작되었다. 수술은 1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중간에 여러 차례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맥박이 불안정해지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팀워크로 극복했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다닐로는 일주일 후 의식을 회복했고 한 달 후에는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다닐로의 어머니 올가는 한국 의료진들에게 끝없는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배워서 매일 의료진들에게 인사했다.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다닐로도 퇴원하면서 한국 의료진들에게 그림을 선물했다. 한국 국기와 우크라이나 국기가 함께 그려진 그림이었고 Thank you Korea라고 쓰여 있었다. 남돌은 도쿄 구부 1000번째 환자
기념비적 순간 2025년 9월 22일 한국 의료진들에게 특별한 날이 찾아왔다. 그들이 치료한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1,000번째 환자는 교통사고로 다친 25세 젊은 여성 이리나였다. 1,000명이라는 숫자 자체보다는 그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이 더 의미가 크죠. 박준혁 교수의 말이다. 이 소식은 한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한국 국민들은 의료진들의 헌신에 감동했고 많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한국 의료진의 공헌을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병원을 방문해 한국 의료진들과 만났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인도주의 정신과 의료기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감사 인사였다. 현지 언론들도 한국 의료진을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어려운 수술들을 성공시키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여전히 겸손했다. 우리는 그저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환자를 구하는 것이 의사의 천직이니까요. 앰프, 돌아갈 준비, 하지만 남겨진 마음. 2025년 12월 한국 의료진들의 1년 파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돌아갈 날이 다가오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여기 환자들을 두고 가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간호사 김민정의 솔직한 심경이었다. 현지 환자들과 의료진들도 한국 의료진들의 떠남을 아쉬워했다. 특히 한국 의료진들에게 치료받았던 환자들은 작별 인사를 하러 병원을 찾아왔다. 카타리나는 이제 9세가 되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김민정에게 우크라이나 전통 인형을 선물하며 눈물을 흘렸다. 언니가 부른 노래 때문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다닐로도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찾아왔다. 심장 수술 후 완전히 건강해진 그는 이제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선생님들이 제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현지 의료진들도 아쉬움을 표했다. 올렉시 병원장은 한국 의료진들 덕분에 우리 병원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에필로그, 영원한 우정, 계속되는 희망. 2025년 12월 28일 한국 의료진들은 1년간의 우크라이나 파견을 마치고 귀국했다. 인천공항에는 가족들과 동료들,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1년이었어요. 의사로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준혁 교수는 기자들 앞에서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돌아온 후에도 그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2026년 3월 박준혁 교수는 우크라이나 의료진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우크라이나 의료진들이 한국에 와서 최신 의료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김민정 간호사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단체를 설립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전쟁으로 피해받은 아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이상민 교수는 의료진 2차 파견 계획에도 참여했다. 2026년 하반기에 다시 우크라이나로 가서 6개월간 봉사할 예정이다. 한번 경험해보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도움을 주고 싶어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환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였다. 다닐로는 매월 한국 의료진들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고 있고 카타리나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카타리나가 보낸 편지에 적혀 있었다. 2026년 6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의료진들은 그 소식을 들으며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우리가 구한 생명들이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2027년 현재 한국 의료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구한 1,000여 명의 환자들은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의료진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고, 일부는 한국을 방문해 은인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 의료진의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의료진들에게 가장 큰 보상은 환자들의 건강한 모습이었다. 의사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니까요. 박준혁 교수의 말처럼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의료 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애이자 생명에 대한 존중이었고, 국경과 언어를 넘나드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8,000km 떨어진 먼 나라에서 1,000명의 생명을 구한 한국 의료진들의 이야기는 이제 두 나라를 잇는 우정의 다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아름다운 인연의 시작이 되었다.